적폐 청산과 정치 수질 개선을 위한 박주민의 정수기 진행을 맡은 박주민입니다. 요즘에 영화 1987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7년 6월 항쟁이 재조명되고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님은 6월 항쟁의 완성이 바로 촛불혁명이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과연 6월 항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촛불혁명 세대는 뭘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 항쟁의 주역 우상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어제도 화천에서 요즘에 제가 안민석 의원님의 그 이야기대로 제가 우리 당이 지지율이 이제 30%가 안 나오는 데를 돌아다니면서 토크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두 번째 순서가 화천이었는데 화천에 우리 우상호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원래 고향이 철원이셔. 네, 강원도 철원 네. 동성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뵀는데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찍 왔는데 어제 뒤풀이도 가시고 계셔가지고 지금 1박 2일 같이 있는 느낌인데 지금. 요즘에 영화 1987 때문에 더 바빠지신 건 아닙니까? 네, 방송 뭐 썰전하고 이렇게 몇 군데에서 섭외가 와서 저야 뭐 1987 영화 홍보라면 그 자체가 역사 다시 읽기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1987을 보면은 그건 영화가 아니다. 사실 1987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있었던 일들을 거의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영화의 자문을 맡으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처음 기획된 게 한 2년 전인데요. 2년 전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기춘 실장이 이제 한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완전 수구 꼴통들이 이제 박근혜 정권의 핵심 실세로 떠올라서 네. 굉장히 그 나라가 뭐랄까요 뒤숭숭할 때죠. 그때 그런 영화를 만들겠다는 연락이 이제 이한열 기념사업회 쪽으로 와서 제가 이제 그쪽을 이제 그때 그랬어요. 이 영화가 사용될 수 있을까? 아니 노무현 대통령 다룬 영화 변호인 만들었다고 CJ 네. 부회장을 막 자르고 외국으로 쫓아보낼 정도의 그런 무소불위 정권인데 네. 야 그냥 변호사 잠깐 다룬 것도 이렇게 난리인데 87년 6월 항쟁을 다룬다. 이거 참 가능하겠냐. 네. 배우들이 출연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러니까 처음에 시나리오를 공개하지 않고 배우를 섭외했대요. 시나리오가 세면 이제 당연히 국정원이나 혹은 그 정보기관에서 와서 압력을 가할까봐. 그러면 이제 요즘은 영화를 투자금을 모아서 네, 그렇죠. 개인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투자한 회사들에게 연락이 가죠. 너 거기 그 영화 투자하지 마라. 네. 또 배우들 소속된 회사에다가 재미없다. 이러면 영화를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뒷얘기를 들으니까 기획을 좀 오래 했고요. 꼼꼼하게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취재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네. 이제 그때 자문을 한 거죠. 취재 다닐 때.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사실에 가깝게 하려고 하겠다는 목표를 정하니까. 네.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강동원 배우를 제일 먼저 섭외를 하고. 그 제가 강동원 배우한테 그랬어요. 야, 자네 이 역을 맡아준 것도 고맙고 제일 먼저 그걸 오케이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네. 너무 고맙다. 어머니도 한여리 어머니도 막 손 꼭 잡고 아들 하나 생겼다고 좋아하시고 그 이유가 아니 그 어목한 시절에 그런 분위기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쭉 받아주고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이 영화는 탄생 자체가 용기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한 세상을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제작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대통령도 많이 우셨고 네. 또 강동원 배우도 내내 울더라고 그 영화 시사회 때. 내가 늘 이 사람이 지금 이한열로 살고 있구나. 그 몰입을 해서 네. 참 감사하고 고마워했죠. 예. 그러니까 2년 전부터 기획을 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사실을 그대로 담기 위해서 굉장히 긴 네. 그런 기획 기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자문을 많이 해주셨던 거고 네, 그 네. 과정에서 뭐 강동원이라든지 이런 배우들도 직접 만나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야당원까지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만나지는 않고 배우들은 처음에 기획하고 시나리오 쓰고 할 때 네.
유월항쟁이 당시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를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어땠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자료를 제공하고 알려주는.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가가 88학번이고 네. 그 필름사 대표도 88학번이고 장준환 감독은 7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87년 6월 항쟁 당시에 학교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간접. 그러니까 제가 놀랐어요. 아니 아무리 자문을 해주고 이런 자료를 줬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살려낼 수가 있을까? 체험하지 않은 일들을 네. 그런 감동이 좀 있었죠. 영화를 직접 극장에서 보셨는데 또 문 대통령님하고 같이 보셨어요. 네네. 네. 청와대 쪽에서 같이 영화를 좀 보자 이렇게 연락이 온 건가요? 네, 왜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87년 6월 항쟁 주역 아닙니까? 네, 그렇죠. 부산에서 있었던 87년 6월 항쟁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하고 전체적으로 조직하는 일에 가장 중심에 섰던 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또 6월 항쟁 동지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이제 열사들이 나오니까 네. 이한열 열사 어머니 모시면서 당연히 우상호 옆에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청와대에서 몇 군데서 연락이 와서 당연히 내가 가야지 그러면 뭐 그러고 근데 혹시 또 오해 살지 모르니까 나는 좀 멀찍이 떨어뜨려 놔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옆에 또 이렇게 자리를 배정해서 어머니는 결국 못 보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봐도 그 영화 어머니 보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이한열 열사의 어머님도 영화를 못 보셨고 박종철 열사의 아버님도 영화를 못 보셨다고. 예. 자기 자식이 그렇게 생생하게 고문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네. 또 자기 아들이 절탄에 피격돼서 피 흘리는 모습 이거를 못 보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영화 보고 나와서 또 그랬어요. 영화 보러 들어가기 전에는 어머니 그래도 대통령께서 오셨는데 대통령이 손을 꼭 잡아주실 테니 들어가시죠. 그랬는데 막 떠시면서 못 보시겠다고 해서 영화를 봤는데 이거 어머니 보시면 안 되겠네. 그래서 다음에 전화 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보지 마시오. 이건 뭐 보시면 어머니 기절하실 것 같아서 내가 그랬는데 박종철 아버님은 더군다나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 중이세요. 그래서 그 30년 동안 그 마음고생하고 사실은 아버님 박종철 아버님의 지난 30년은 그게 모진 고문이에요. 네, 그게 참 아들이 고문으로 숨진 부모는 그 살아있는 그 자체가 고문이고요. 한예리 어머니는 이제 사실 이한열 열사가 학생운동한 거는 1년 한 3개월 남짓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머님이 그 대신해서 30년을 풍찬 노숙을 하셔서요. 거리에서 철타만 터지면 그냥 본인도 모르게 소리를 확 질러요. 나쁜 놈들아. 그게 이제 아들한테 철탄을 쐈던 이 상처들이 남아 있어서요. 그래서 아직도 열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87년을 살고 계세요. 영화의 전반부는 이제 박종철 열사가 이제 고문으로 네.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당시 대학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은 이제 박종철 열사 사망했을 때의 대학가 분위기는 조금 설명이 덜 돼요. 네. 그 권력기관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좀 중심적으로 다뤄지면서. 근데 사실 그때가 방학이었어요. 방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당시에 이제 지방 출신 대학생이 그 당시만 해도 한 70%였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들 자기 집에 내려가 있는 상황. 그리고 또 그때가 이제 각 대학가에서 3월 달에 있을 총학생회 선거를 준비 중이었어요. 네. 이럴 때 이제 이게 딱 터지니까 사실은 총학생회 집행부가 형성이 돼 있고 또 학생들이 전부 서울에 있는 상황이었으면 훨씬 대응이 좀 더 기민했을 텐데 대학가는 좀 썰렁한 분위기였던 상황에서 겨울이니까 1월 달에 이런 일이 생겨서 어떻게 분노했지만 초기 대응을 우리가 잘 하기는 쉽진 않았던 상황이고요. 다만 처음에 이제 언론에 좀 나오고 또 그런 소문이 돌 때 바로 우리는 알아챘죠. 이건 고문이다. 고문으로 돌아가신 거지. 이게 무슨 책상을 치니까 뭐 그래서 그때 다들 또 한 명 억울하게 희생됐구나 이런 뭐랄까요. 굉장히 그 비통함. 그때는 사실 거의 매일매일 이악 물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매일 터졌으니까. 네. 저희 그때 기억나는 것도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책상을 턱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막 너무
어이가 없다는 말씀하시는 아 그럼요. 그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변명할 게 없어도 그건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이렇게 말하면 넘어갈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어이없는 대응이 되게 오만함 속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죠. 네. 지난 1월 14일이 이제 고 박종철 열사 31주기였고, 근데 이제 전보다 훨씬 많은 국민분들이 이 추모식에 참여를 했었고 열기도 좀 뜨거웠다 이런 느낌이 들고, 또 최근에 대공분실을 시민사회가 좀 운영하자라고 하면서 청와대 청원도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네. 박종철 열사를 둘러싼 뭐 시민사회 분위기라든지 시민분들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걸 느끼십니까? 그럼요. 네. 그 전에 이제 저도 이제 박종철 열사 추도식 가보면 많아야 한 200, 네. 또 적게는 한 100명 이렇게 모인 적 이게 일반적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영화의 영향인지 일반 시민들도 훨씬 많이 오셨다고 하고.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지금 청원 운동 관련해서 사실은 이거 경찰이 좀 바뀌어야 돼요. 네. 무슨 소리냐면 저 고문이 자행된 저 공간, 네. 저기가 박종철 열사만 고문당한 데가 아니고 김근태 네. 우리 고문님도 저기서 고문당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숨지신 건데 네. 저거를 제대로 된 인권기념관으로 안 만들어 놨어요. 그냥 고문당한 그 방 몇 개만 보존을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경찰 인권센터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영화 찍을 적에도 경찰이 허락을 받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저 공간을 찍는데. 네. 그래서 저는 아니 물론 소유는 경찰 소유이고 국가 소유인데 그럼 뭐가 바뀐 거냐? 네. 그래서 저 공간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안 열어요. 박종철 기념사업회에서 열어달라고 해도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저는 저거는 적어도 저기를 운영하는 것, 그 저 공간을 일부 뭐 전체가 아니더라도 저기 일부를 인권기념관으로 잘 만들고 일반 시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가서 견학할 수 있게 그래서 교육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 저 청원운동은 그 소유를 국가가 하더라도 네. 운영권을 넘겨라라고 하는 건데 저는 당연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네. 경찰이 저 얘기 들어야 돼. 네, 저거는 당연히 또 그날 영화 보는데 대통령께서 사실 그 얘기 듣고 저 검토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되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방법을 좀 더 연구하고 있는 모양인데 1987 영화의 결과물로 적어도 과거에 우리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분들을 저는 역사적 현실을 잘 기록하고 또 그것들을 잘 공부 교육할 수 있는 네. 저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지금 청원도 진행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니까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또 이철성 경찰청장은 또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 걸 그 대통령 지시를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방법을 모색을 하는 모양인데 네. 저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건 제가 볼 땐 경찰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저게 이제 예를 들면 박종철 기념사업회와 김근태 재단 이런 쪽에다가 이게 시민사회 쪽에 운영을 위탁을 하고 네. 거기서 이제 국가 돈으로 좀 더 꾸며야 돼요. 조금 더. 그러니까 피해 현장 그대로 보존하면서 별도의 교육시설 전시장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 하는 건 국가 돈을 좀 내고 운영을 완전히 위탁을 시키는 방식 이렇게 하면 아마 많은 시민들이 거기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또 그날도 기억하고 아마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화가 이제 후반으로 가면은 60 국민대 총궐기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왜 6월 10일을 기점으로 그 당시 삼게 된 거죠? 6월 10일 날 민정당 전당대회가 있었어요. 네, 저 장충체육관에서.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노태우가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개헌을 할 것처럼 나오다가 87년 4월 13일 날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하고 나서는 바로 6월 10일 날 전당대회를 잡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야에서 5월 말에 6월 10일 날을 총궐기 집회일로 잡은 거죠.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제야 단체라는 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민주화 인사들이 포함된 단체라서 네. 그렇다면 우리가 거리 시위는 학생들이 맡겠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그 6월 10일 총궐기의 실질적인 거리 시위 준비는 저희 이제 학생
운동에서 네. 기획하고 움직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모여서 어느 장소로 이동해서 직결한다 이런 계획은 다 저희 학생들이 잡았고 제야 인사들은 성공의 성당 안에서 집회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역할을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6월 10일 날 이제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가 선출될 거니까 그날 거리에서 크게 모이자.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장기 집권 음모니까. 아니 같은 쿠데타에 참여했던 두 친구끼리 한 명이 먼저 하고 체육관 선거를 그 다음 사람이 한다. 이건 뭐 세상에 자기네끼리 다 해먹겠다는 얘기니. 야, 이 꼴은 못 보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총격돌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헌을 할 것처럼 할 듯 움직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총 걸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주로 서명 운동만 하고 이렇게 현판식만 하고 다녔는데 이제 그거를 포기하고 호언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냥 뭐 총 걸기로 계획을 잡았던 거죠. 네. 그 바로 하루 전날인 6월 9일 날 연대에서 시위가 있었던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이한열 열사가 체류탄의 직격 발사에 맞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는 서울 지역의 전체 학생 회장들이 모여서 6월 10일 총 걸기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짰어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는 각 학생회의 집행부들, 특히 총학생회장들이 전부 단식에 들어가기로 하고, 그리고 단식을 그냥 학생회실에 앉아서 하지 말고 민주광장, 도서관 앞에서 하든가 학생들이 눈에 잘 띄는 곳에서 하자. 그리고 단식을 한 상태에서 각 교실의 수업 시간에 휴식 시간 있잖아요. 거길 돌면서 호소를 하자. 이 상황을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절절히 호소하자. 이런. 그다음에 6월 6일 날 서울 지역에 있는 전체 학생들이 한번 모여서 점검을 하자. 동원 점검. 그래서 문화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6월 9일 날은 전 학교에서 사전 예비 집회. 그리고 6월 10일 날 총직결. 이게 그동안 저희가 이제 모여서 잡았던 공동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6월 9일 날 연세대학교에서만 집회가 있었던 게 아니고 서울 지역 전 대학에서 다 사전 집회를 했지요. 유독 6월 9일 날 연세대학에서만 이한열 군이 희생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6월 9일 날 사전 집회격으로 각 대학에서 했고,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연대를 비롯해서 많은 대학에서 이제 집회가 열렸는데 이제 연대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군요. 그 영화에 직접 출연했던 우연 씨 같은 경우 당시 사회부장이었고, 근데 이한열 열사의 운동화에 대해서 그 당시에 뭐 이야기를 했었다는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운동화가 영화에서 계속 등장해요. 네, 그거에 이제 제가 그 관련된 글을 당시에 써놓은 게 좀 있는데 그걸 아마 참조해서 쓴 것 같은데 그 우현 씨는 이제 사회를 보고 구호를 쭉 외치는 그런 일종의 집회의 주도자고요. 운동화 문제는 이제 정성원 투쟁위원장 순교전 인물인데 학생회장들이 있는가 하면 각 학교마다 현장 투쟁을 지휘하는 투쟁위원장들이 다 있었어요. 맞습니다. 저희 때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 정성원 씨라고 지금은 희망제작소에 있는데 당시에 관행이 뭐냐면 이제 집회가 끝나면 교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나면 이렇게 분실물들이 생겨요. 주로 시계가 제일 많고요. 이제 막 뛰고 가다 보면 이제 시계줄이 또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경. 그 다음에 이제 희한하게 여자 하이힐. 그 다음에 운동화는 좀 드물었어요. 운동화 끈을 묶고 잘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 보면 귀걸이 이런 게 또 있어서 끝나면 재미삼아 집회를 주도한 사람이 이제 단상에서 물건을 찾아줬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와 웃는 거죠. 이 집회 주도한 사람이 약간 놀려요. 이 사람은 어떻게 시계줄을 끊고 다니냐, 뭐 이렇게 정신 나서야 제대로 민주화가 되겠냐, 막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막 얼굴 숙이고 와서 받아가고 또 안경 돌려주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제 뒤풀이식으로 하는 그런 거예요. 끝나고 나면 이제 모여서 나눠주는데 그때 정성원 투쟁위원장이 신발을 하나 들고 이 저 신발 주인 나오세요. 뭐 신발 상표는 타이거 그리고 뭐 맨문 26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아이 뭐 어떡하다 이렇게 신발도 벗고 다니고 말이야 막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신발 한쪽 벗고 어떻게 투쟁이 됩니까? 막 이러고 이제 근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끝나고 그냥 가버렸네. 이제 신발 잃어버리니까 집에 갔나? 막 이런 식으로 하고서 묻다가
나중에 학생회실로 찾으러 오세요. 그러고 놓고 집회를 해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총학생회실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누가 뛰어들어와서 회장님 이거 좀 병원 가보셔야 되겠다고 좀 위급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그때까지 보통 집회 때 적게는 5, 많게는 한 20명씩 다쳐서 네.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받고 나오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치료비를 이제 우리 총학생회가 가서 이제 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도 별일 없겠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뛰어오길래 왜 어느 상황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뛰어왔냐 했더니 의사가 심상치 않다고 그런다. 그래서 막 달려갔죠 응급실로. 네. 그랬더니 의사가 지금 상태 안 좋으니까 가족한테 연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앞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지금 생명이 어떻습니까? 생명 지금 현재 돌아가신 건 아닌데 의식을 잃고 단기간에 깨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가족에게 연락해서 오시도록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뭐 충격이었죠. 네. 이게 전에도 늘 병원에만 한 1, 20명씩 가서 치료받고 붕대 감고 나왔으니까 제일 심한 게 이제 다리 부러져서 기부스하는 정도였는데 저도 뭐 집회하다가 떨어져서 기부스한 적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의식을 잃었다고 하니까 이제 겁이 확 나갔고요. 네.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사고 후부터 이제 이하늘에서 장례식까지 학생들이 계속 병원을 에워싸고 있었다고 하는데 네. 병원을 왜 에워싸고 있는 거죠? 그 전까지 경찰이요. 그 말하자면 누가 열사가 그 병원 장례식장에 이제 안치돼 있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심지어 박영진 열사 같은 경우는 그 장례식장 벽을 한마로 부시고 들어와서 시신을 탈취해간 적도 있어요. 1987 영화 보시면 알지만 집요하게 이것을 고문이 아니라고 조작하기 위해서 권력 집단들, 수사기관들이 은폐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화장을 빨리 해버리는 그러죠.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험이 있으니까 네. 만일이라도 이한열 학생이 숨지게 됐을 경우에 네. 경찰이 들어와서 탈취할 수도 있고 또 또 지금 뇌사 상태인데 저게 지금 체류탄 파편에 맞은 게 틀림없는데 네. 그냥 끌고 가서 아니라고 자기네끼리 조작을 할 수도 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을 에워싸은 거죠.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각 단과대별로 네. 조를 짜서 지역을 정해줬어요. 네. 여기는 세브란스 병원을 쭉 그림을 그려서 여기는 문과대, 여기는 공대, 여기는 상대 이렇게 해서 너희들끼리 돌아가면서 그걸 지켜라 이렇게 해서 적게는 뭐 한 500명, 많게는 한 3,000명까지 네. 겹겹이 이렇게 지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27일간 27일간. 예, 예. 그렇게 27일간 이제 더 신발이 나오고 네, 그렇죠. 신발이 사실 영화에서 계속 이제 중요한 소재로 쓰이더라고요. 모티브로 나오죠. 예. 27일간 이렇게 병원을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그 당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아니었죠. 후보가 네. 6.29 선언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대통령 네. 직선제를 수용하겠다. 네. 그죠? 그때 어떠셨어요? 사실은 이제 6.29 선언 나오기 전에 이제 이런 계엄령, 위수령 이런 게 이제 발동이 될 뻔해가지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두 가지 경험을 다 한 겁니다. 하나는 위수령, 계엄령 같이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것과 또 6.29 선언 같이 항복 선언이 나오는 이 두 네. 개를 그때 다 같이 경험을 했는데 6.29 선언 나왔을 때는 뭐 이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기 때문에 직선제가 받아들여진 것은 승리인데 네. 사실은 학생운동의 목표는 전두환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거지 무슨 일반적 절차로서의 선거만 해달라 이게 사실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선제로 독재 타도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직선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민주적인 사회에 살고 있나, 대통령을 내 마음대로 뽑지 못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기 위해서 직선제를 구호하고 목표는 광주학살로 권좌에 오른 독재자들, 군사정권 독재자들을 끌어내리는 게 목표인데 네. 직선제 개헌은 정치가 됐는데 대통령은 그 자리에 그냥 있잖아요. 네. 예. 이게 이제 그 지도부 입장에서는 우리 목표가 이게 다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 6.29 선언 그 자체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네. 예. 전두환 하야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뭐 이미 많은 국민들은 직선제를 받아들였으니까 됐다 그러고 다 집으로 돌아가시고 네. 이제 학생운동 핵심 세력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일반 국민들이 직선제를 통해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이미 집에 가셨는데 네. 우리끼리 남아서 계속 독재 타도를 외친다고 그래서 이게 잘 될 리가 없으니 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도 그 다음을 준비하게 됐었죠. 예. 결과적으로 근데 직선제를 치렀는데 노태우 독립됐죠. 그 죽 써서 개중꼴 된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예. 바로 대통령께서 이번에 6월 항쟁의 완성이 촛불혁명이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탄핵 국면에서 계속해서 우리 의총에서 또 일반 국민에게 호소했던 내용이 그렇죠. 예. 87년 6월에 광장에선 승리했으나 그해 12월에 실패했었다. 네. 그래서 제도권에 있는 우리들은 광장에 나가서 시위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광장의 그 함성과 그 열망을 받아들여서 제도권에서 실패하지 않게 만드는 데 더 기여하는 것. 예. 이게 진정한 의미의 완성이다. 국회의원들이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바로 사실은 그 6월 항쟁 때의 경험 때문에 예.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때 촛불 시민들이 무슨 소리야 빨리 안 나와 막 그랬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예. 저는 이게 그 6월 항쟁 때 승리도 해보고 패배도 해봤으니까 그때 제가 굉장히 긴장했었죠. 네. 네. 그 이한열 여사 장례식 때 지금도 뭐 유명한 사진이죠. 사진만으로 봐도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온 네. 것을 알 수 있는데 한 100만 명 정도의 시민이 운집했었다 이렇게 네. 하는데 그 당시에 100만 명 아무리 80년대라도 모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누가 쉬어본 건 아니니까요. 네. 근데 100만 명이라고 그렇게 리드를 뽑아주는 게 조선일보인데 당시에 예, 조선일보 일면에 100만 명이라고 이렇게 운집했다고 하니까 그냥 100만 명이 기정사실화 됐지요. 네. 근데 그 100만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유례 없이 많이 모였다. 네. 진짜 서울시청 앞에 뭐 을지로 남대문 광화문 전체가 이렇게 꽉 찼으니까 네. 뭐 실제로는 저는 뭐 100만 가까이 모였다고 보는데 네. 사람들에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죽은 것 같고 내가 죽은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리고 그의 고귀한 희생으로 직선제 기원이 쟁취되었다고 하는 그 고마움, 뭐 승리감, 또 안타까움, 결국은 이한열을 살리지 못했네라고 하는 죄의식 이게 복합적으로 모여서요. 네. 정말 다양한 분들이 저렇게 모여서 같이 울고 아마 100만 명이 같이 오열하는 모습은 제 인생에서 다시 못 볼 것 같아요. 앞으로도 100만 명이 모일 수는 있겠죠 어딘가에. 근데 그 100만 명이 동시에 이렇게 통곡하고 오열하는 모습은 정말 가슴을 저미는 그런 광경이었죠. 저 때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하게 모이게 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 네.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모이는 것 자체는 좀 허용을 해줬었나 봐요. 아유 처음부터 허용해 주지는 않고요. 네. 저 실무 협상이 한 이틀 동안 이틀 동안 계속 저쪽은 이제 청와대 쪽으로 못 오게 하려고 무조건 이동로를 남쪽으로 빼려고 했고 네. 저희가 애초에 제안했던 이동로는 연세대 앞을 지나서 사직터널 지나서 청와대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우회전해서 시청으로 가는 코스였어요. 그건 죽어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대열이 청와대로 몰려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저 상여매고 청와대로 오면 어떡하냐. 그때 그 경찰이 그 주장을 해서 저기도 또 우현 씨 나오네. 네. 예. 저 우현 씨가 그때 정말 엄청난 투사였어요. 네. 네, 정말 자기 죽을 수도 있다고 결심했던 친구인데 저 머리 제가 삭발해 준 건데 네,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저 친구. 네, 정말 왜 그러냐면 저 친구도 고향이 강주거든. 이한열 군도 강주 지능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훨씬 자기 그 고향 후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예, 저 사진 들고 있는 사람이 전데요. 그렇죠. 저 우현 씨가 그때 참 많이 울고. 저 친구가 신학과라서 그런지 굉장히 강직했어요. 지금은 뭐 완전히 뭐 영화 배우, 날라리 영화 배우인데 그때는 이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그들 하던 친구고. 그게 정말 우리가 미워했던 게 저 강민창인데 강민창 역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어. 나 이해가 안 가. 지금도 강민창이면 당시 이제 치안본부장.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경찰청장인데요. 그때 전두환은 검찰에 의지해서 나라를 운영한 게 아니고. 치안본부에 그러니까 경찰에 의지해서 나라를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때 검찰보다는 경찰이 더 셌어요. 지금 하면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때 영화에 보면 박처원 치안감이 뭐 큰 소리 친다. 물론 그 사람 스타일이 이렇게 야 이 새끼야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말은 점잖게 하지만 누가 봐도 박처원이 나타나면
장세동이 나타난 것 같은 위압감. 그래서 그때는 경찰이 훨씬 셌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제가 좀 이상했던 게 아니 경찰들이 검사들한테 저렇게 막 세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가시죠? 되던데 예. 그 당시는 진짜 경찰의 아니 물론 때문에 경찰이 예의 있게는 얘기해요. 야. 그러나 협박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검찰이 약했고 경찰이 훨씬 셌고요. 왜? 네. 현장에서 사람들을 진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경찰이 훨씬 더 강했고 검찰은 사실은 거의 뭐 허수아비였죠. 영화에 대해서 그때 이제 JTBC 썰전에 출연하셔서 하신 얘기 중에 저도 좀 관심 있게 들었던 대목이 최한 검사의 역할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영화가 다룬 부분에 대해서 좀 씁쓸하다 이런 네.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니 왜냐하면 박종철 열사 부검을 하도록 네. 실제로 그 양반이 싸웠어요.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위에서는 어떻게 덮으려고 했으니까 네. 서로 다 짜고 덮으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최한 씨가 그런 압력을 이겨내고 그날 밤 집에도 안 들어가고 부검할 때까지 동생 집에 피해 있었고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원칙을 정한 것도 감사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최한 변호사를 불러서 같이 영화를 보도록 하자 제안하셨다고 그래요. 그건 잘하신 건데 그러나 당하는 입장에 있었던 제 입장에선 네. 당시 공안 검사면요. 네.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 중에 뭐 김원치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우리 학생 운동에서는 아주 악질로 통하던 최한 검사는 상대적으로 그 악질로 통하지는 않았어요. 3대 공안 검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렇지만 그때 공안 검사라는 게 뭡니까? 권력이 정한 순서대로 학생과 민주인사를 잡아다가 죄를 조작해서 말하자면 감옥에 터놓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통과 의례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이전에도 보면 우리가 가서 검찰에 가서 얘기해요. 고문 받았다고. 네. 그럼 검사가 뭐 증거가 있냐? 뭐 이러고 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무시하는 거죠. 아니 잘 아시지만 김근태 의장님은 남영동 대공부실에서 고문 받아서 생긴 상처 딱지를 원래 숨기고서 바깥으로 빼돌려서 그래서 그 고문이 입증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검찰이 인권의 보루였다면 우리가 고문당했다고 고백해서 그걸 처벌했다면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셨겠어요? 그 이전에 있었던 고문 사례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마음이 막 씁쓸한 거예요. 네. 최한 변호사가 검사 시절에 다른 검사와 달리 그걸 우직하게 막아주셔서 박종철 열사 죽음의 진실이 일부 밝혀진 것은 다행이지만 저분도 우리 참 많이 잡아간 사람인데 하는 그런 씁쓸함이 있었죠. 네. 그렇군요. 네.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당시 87년 당시 연대 총학생회장이셨던 의원님이 이제 박근혜 탄핵 당시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 저것도 어디서 구했어? 저 학생회에 나왔을 적의 사진인데. 상대방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저분은 상대방이 아니고 부학생 제 부학생 회장이고요. 러닝메이트군요. 예. 상대방 후보였던 분 중에 부학생 회장 후보가 지금 저희 당의 안호영 의원입니다. 그래도 인연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부대표로 원내 부대표로 임명해서 그러셨구나. 같이 이렇게. 제가 그때는 잘생겼어요. 원래 좀 잘생긴 분들이 그 당시 이제 총학생회장이 되곤 했었죠. 아니 투쟁성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정농단 때 이제 원내대표가 되셨는데 당시 이제 국민들보다는 좀 그래도 빨리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이게 뭔가 심각하다. 네. 느끼셨을 것 같은데. 8월 중순쯤이었나요? 하순쯤이었나요? 그때가 이제 항상 추경 때문에 해주냐 마냐 그래서 이제 공방전 벌이고 있을 때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일부 최순실 2016년 8월. 그렇죠. 8월 중순 하순쯤에 그래서 이거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동료 의원들 중에 요걸 파고 있는 의원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조홍천 의원이고 일단 청와대 내부를 잘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안민석 의원한테 좀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손혜원 의원, 박범계 의원, 도정환 의원 이쪽을 쭉 개인적으로도 한번 물어보고 뭐 있냐 했더니 좀 파고 있다. 그래서 9월달에 비밀 TF를 꾸렸어요. 비공개 TF를 꾸려서 한 2-3번 모여서 스터디를 같이 했죠. 자, 당신들이 갖고 있는 거 꺼내나 보셔. 했더니 쭉 설명을 그래서 그걸 종합을 했죠. 몇 번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의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세 개의 얼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재벌들에게 협박을 해서 돈을 뺏어낸 네. 그래서 그를 최순실이가 하는 재단에다가 돈을 넣도록 만든 정경유착. 이건 권력형 범죄다. K스포츠 미르라는 재단에 그렇죠. 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낸. 그러니까 재벌한테 돈을 뜯어내는 과정이 그러니까 재벌이 자발적으로 냈으면 이거는 정경유착이 아닌데 네. 청와대가 움직여서 돈을 뜯어내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거는 정경유착이다. 네. 이건 큰 권력형 비리가 된다. 근데 그때 조홍천 의원이 이건 틀림없이 안종범 수석이 움직인 것이다. 자기가 정보가 있다. 그래서 그럼 확신을 했죠. 두 번째가 손혜원 의원이 정말 문학의 내부를 너무 자세히 알고 있더라고. 네. 그때 워낙 마당발이시. 뭐 차은택으로 이어지는 이 엄청난 그 국정농단 특히 문학계에서 이걸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는 국정농단이다. 그다음에 이제 도종환 의원, 이제 안민석 의원 이런 분들은 최순실 정유라에 이루어지는 여러 그 비리들 승마부터 시작한 이대 이걸 쭉 파고 계신 거예요. 국정감사 준비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 게 터져오면 국민 감정이 완전히 상한다. 그래서 이건 세계 정경유착, 국정농단, 개인 비리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종합 세트다 이건. 그러니까 네.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이걸 그러면 합시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었고요. 그래서 이제 김재수 해임건의안부터 내서 쭉 그 전까지는 되게 이제 협상, 협치 소위 민주당이 변했다. 상당히 합리적으로 변했고 굉장히 예의가 된다. 이런 나쁜 인식을 좀 극복을 하고 국감 때부터 최고조를 올려서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하고 그 여론을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간다. 이런 계획을 짜고 있었죠. 네. 그때만 해도 이게 그렇게 탄핵까지 갈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될 거다라고 예상은 못했고요. 다만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 상당한 결정적 타격은 입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렇게 이제 쭉 공세를 펼쳐서 분위기가 막 올랐을 때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위기를 느꼈는지 국회에 나와서 갑자기 개헌 카드를 던졌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바로 그날 밤에 JTBC에서 네. 봐라 하면서 태블릿 PC를 터뜨렸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이 태블릿 PC 보도가 안 나오게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쓴 모양이에요. 근데 안 되니까 개헌으로 태블릿 PC를 덮자. 이렇게 작전을 짠 거죠.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개헌을 끌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개헌이 태블릿 PC를 덮은 게 아니라 태블릿 PC가 개헌을 덮은 거죠. 네. 그건 태블릿 PC는 우리 야당이 계속 제기하고 각 언론이 보도했던 것을 증거물로 입증을 해버린 것이었기 때문에 결정타였죠. 그렇죠. 네. 하여튼 그것을 계기로 국민분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셨고 네. 100만 또 200만씩 모이는 집회가 계속 어마어마했어요. 네. 어마어마했어요. 네. 그때 이제 굉장히 또 놀란 게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도 놀라웠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폭력적인 사태 또는 무질서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시민들이 이 집회를 길게 가야 되고 더 세게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자제를 시키면서 만약에 여기서 폭력적인 일이 벌어지면 그건 저들이 원하는 일이다 이러면서 막 자제를 시키시더라고요. 그게 6월 항쟁 때 우리가 경험했던 모습 같습니다. 그러니까 6월 항쟁 때도 일반 시민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당시 저희 학생운동 지도부가 철저히 비폭력 평화 시위를 하도록 지침을 줬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지침을 받지 않은 다른 학교 학생들은 관행처럼 화염병과 강목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 80%가 비폭력 시위를 해도 20%가 강목이나 화염병을 터뜨리면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일반 학생들이 화염병 들고 나온 학생들을 말렸어요. 그때 우리가 비폭력 외치고요. 또 일부 흥분한 학생이 전경들을 막 때리면 비폭력 외쳐서 그때도 이번 촛불 집회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 6월 항쟁 때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비폭력 시위를 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거리로 뛰어들 수 있었다. 그 경험이 있는데 제가 30년 만에 그 촛불을 가서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세상에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30년 만에 다시 6월 항쟁이 재현됐네. 그래서 제가 감동이 그 경험이 있던 저로서는 엄청난 감동이었어요. 차이점은 어떤 게 있으셨나요? 그 87년하고 봤을 때 있었나요? 87년은 이제 뭐랄까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현장 지휘부가 현장에서 질서 정연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경찰이 항상 에워싸서 해산시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안정적인 집회를 했던 날은 6월 26일 하루였던 거고요. 네. 그 전에는 계속 도망 다니고 또 계속 뭉치고 그러니까 계속 뛰었다 들어왔다 하는 거고 설사 집회가 한 10,000여 명 정도가 한 1시간 할 수 있어 하더라도 네. 앰프도 없었고 그러니까 한 50m 단위로 한 명씩 연설조를 짜서 소위 손 마이크로 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비장했고 뭐랄까 이렇게 좀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냥 구호만 계속 외치고 노래만 부르는 그거에 비해서 촛불 집회는 100만 명 모여도 질서정연하게 앞에서 문화제도 하고 네. 공동의 구호를 정식하기도 하고 그래서 훨씬 더 내용이 정식화돼서 이렇게 전달될 수 있고 모두가 공유하고 네. 갈 수 있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정말 전 감동이 청소까지 깨끗하게 하고 가는 저 외국 기자들 외국 사람들이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도 가령 등록금 반대 시위나 복지 예산 축소 반대 시위 이런 거 하면요 막판에 꼭 불이 나요. 네. 자동차 몇 대가 타고 부서지고 일부 흥분한 그러니까 폭동화되는 거죠. 그렇죠. 네. 미국도 그래요. 집회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캠페인 아저씨 걷는 건 괜찮은데 특히 야간까지 시위가 되면 꼭 어디 상점이 약탈당하고 몇 군데 불상사가 생겨요. 네. 근데 이게 100만 명이 모였는데 휴지 하나 없이 다 끝났나?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이 촛불 시민의 민주혁명은요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정말. 예. 그런 어떤 감동들이 모이고 또 쌓여가지고 드디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네. 또 그 뒤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탄생된 그 문재인 대통령 현재 지지율이 70%를 넘고 네.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5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네. 그 힘이 도대체 뭘까요? 예.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70%의 지지로 당선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으신 분도 지금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는 이분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나 다른 분들이 끊임없이 이분을 흔들어서 지지율을 떨어뜨리려고 해도 그분을 믿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더 믿는 거죠. 네. 그리고 이분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그리고 이 적폐청산을 위해서 반드시 일을 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 기대가 무너지면 이 지지율은 금방 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특히 여당 긴장해서 이 높은 지지율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혁신하고 우리도 새로운 정책 비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아주 요즘 사소한 실수들이 조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정말 다시 결속해서 국민들이 조금만 오만해져도 실망해서 떠나십니다. 그런 긴장감을 놓지 않고 국민들의 이 믿음과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 저는 사실 높은 지지율에 두려워요. 이렇게 기대하는데 이렇게 신뢰하는데 실망시켜드리면 어떡하지? 네. 막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네. 사실 이 정도 지지율 당이 받은 게 처음이죠. 일시적으로는 있는데 이렇게 오래 받은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을 때 그때 네. 열린우리당 창당해서 153석 네. 네, 그때 이 정도 지지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해 겨울에 4대 개혁 입법 실패하면서 휙 떠났어요. 지지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개혁 입법에 실패하면 떠나요. 그러니까 전 걱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120석으로 제가 이제 통합 얘기하고 올 때 우리 지지자들이 되게 싫어하셨는데 이번에 결국 지난 연말에 법 하나 통과 못 시켰잖아요. 저 걱정이에요. 우리가 이 개혁 입법에 성공하지 못하면 많은 국민들이 실망할 텐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이 자초하면 안 되는데 그걸 국회에서 뒷받침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 밤잠이 안 자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2004년 겨울에 그 경험을 했거든요. 네. 야, 니들 과반수 의석 만들어줬더니 그래 법 하나 해결을 못해? 그러면서 2005년도 초부터 쭉 지지자들이 빠져나갔어요. 제가 그 과정에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70% 50%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 나오지만 네. 우리 여당이 정신 바짝 차려서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실망하실 거고 실망하면 떠나시잖아요. 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여당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지금 여당이 해야 될 일, 역할 뭐 이런 것도 좀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87년에 개헌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30년 만에 지금 또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개헌에 관련돼서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개헌의 내용 이런 게 있으시다면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사실 87년 개헌은 12월 대통령 선거를 정해놓고 진행된 개헌이기 때문에 네.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고 네. 그다음에 좀 그 이전 헌법에 비해서 조금 진전시키는 그런 뭐 헌법재판소를 만들어서 견제 기능을 하나 더 만든다든가 뭐 이런 그때 이제 법원에 대한 불신호가 컸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좀 뭐랄까요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단임제 뭐 이런 식으로 짠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든 권력이 특정인에 의해서 연장되는 걸 막고 국민이 직접 뽑고 그 이런 걸 중심으로 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무슨 사회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담았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네. 물론 일부 내용들은 굉장히 혁신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네. 이제 시대가 30년이 지나서 많이 변화됐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다른 내용들 국민의 요구를 담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지방 분권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가 나쁜 게 아니고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과도한 게 문제라면 이걸 지방 정부로 좀 이양해서 뭔가 좀 지방이 특색 있게 자신들을 가꾸고 그래서 인구 유출을 막고 지방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자치권을 많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지방 분권.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지방 분권 개헌만 돼도요. 네. 굉장히 대한민국이 많이 바뀐다고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켜야 됩니다. 기본권. 예, 국민의 기본권, 권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진전시켜서 예. 권력 집단의 힘보다는 국민의 권리가 더 세지게 만드는 이런 개헌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방 분권 강화, 기본권 신장, 뭐 대통령님도 신년사에서 권력 구조에 대한 합의가 안 된다면 적어도 이 두 개만이라도 좀 담아서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셨고 토소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개헌특위 만들 때 네. 일부 탄핵에 참여했던 그 비박 진영하고 일정한 대화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그런 의원들끼리 한번 합의를 시도해 보자. 네. 네? 우리 다수의 의원들이 합의하면 개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개헌특위를 만들었는데 그때 개헌특위의 지금 야당이죠. 그때는 네. 여당 의원들이 다수가 되게 내각제, 이원 집정제 찬성론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권력 구조가 어떻게 가도 상관은 없는데 불행히도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한다고 해서 과연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그러면 가져가는 거, 권력을 운영하는 것을 받아들이실까? 우리가 그 정도 신뢰를 받고 있는 집단인가? 국회에서 법 하나 통과 못 시키는 여야의 협상 능력이 나라의 권력까지 맡기면 과연 잘 운영할까? 네. 저는 참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자기네끼리 대화 협상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싸우면서 권력은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달래. 저는 이거 굉장히 웃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대통령 중심제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리고 대신 너무 또 과도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방 자치분권을 강화해서 지방 정부를 지금은 지방 자치단체 아닙니까? 네. 그 지방 정부를 그냥 하나의 단체로 격화시키고 있는 건 너무 문제가 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자유총연맹도 아니고 그래서 서울시도 그냥 단체예요, 단체. 헌법상은 그러니까 저거를 지방 정부화해서 이렇게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화 1987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해서 당시 있었던 일들 쭉 말씀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30년 후에 있었던 촛불 집회에 관련된 말씀도 들어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헌 관련된 우상호 의원님의 생각도 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해주시죠. 민주정편이 이제 탄핵 한참 진행될 때 만들어진 그때 최재성 의원이랑 몇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야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 말은 살아 있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이고 이 촛불 혁명을 보면서 25살에 6월 항쟁을 주도했는데 30년
후 제도권 정치에서 다시 탄핵을 이렇게 이끌게 돼서 되게 이게 나는 왜 이렇게 무슨 장만 맡으면 이런 운명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촛불에 참여했던 많은 우리 국민들의 힘이 아니었다면 절대 지금의 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 못 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계시지만 국민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노무현 대통령께서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시민이 깨어있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후퇴한다는 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우리는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예언이 맞았다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이번 1987 영화 또 촛불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힘없는 사람들, 숨죽여 있던 시민들이 깨어 있고 행동할 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일상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987 영화 좀 보시고 깨어있는 시민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나는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고민 같이 하는 그런 시청자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주민의 정수기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적폐청산 그리고 정치의 수질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